간단한 실험을 위해 여러 나라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만큼 언어도 다릅니다. Hi, my name is Duncan. I'm from the USA. Dobar dan, ja sam Jelena i dolazim iz Srbije. 日本から来たカイ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Bună ziua, numele meu e Andreea și vin din România. 그들에게 수학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참가자들의 언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받았기에 이런 표정일까요? 문제는 아랫변의 길이가 5cm, 윗변의 길이가 3cm, 높이가 4cm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지켜보죠. 세르비아에서 온 옐레나입니다.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문제를 풉니다. 루마니아의 안드레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다른 두 명도 역시 비슷합니다. The answer must be 16 centimeters squared.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한번 볼까요? 공식을 알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모두 정답을 맞췄습니다.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언어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일본 수학책을 볼까요? 문제를 설명하는 문장은 일본어지만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은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수학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공통된 식과 기호만 알면 언어를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수학의 큰 장점이죠. Le fait d'écrire les nombres avec des chiffres, de savoir les additionner comme on nous apprend à l'école, c'est des choses après tout qui, quand elles sont arrivées en Europe, en Italie par exemple au XVIe siècle, étaient considérées comme des choses très difficiles que les gens qui faisaient de la finance apprenaient parce que ça leur permettait de gagner plus d'argent et c'était pas du tout une chose d'enfant. Donc il y a un travail d'accumulation très très important et bien sûr on a toujours l'impression que ce qu'on a compris c'est évident mais dans les faits on revit encore quand on apprend des mathématiques une très très longue histoire qui s'est déroulée sur plusieurs siècles. 방정식을 만국 공통어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미지수 x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방정식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3000여 년 전 유프라테스 강가 바빌로니아 문명의 수학자들이 2차 방정식을 풀었던 이래 끊임없이 방정식을 만들고 풀어왔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던 방정식을 미지수 x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지수 x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곳은 인류의 발달과 성장에 관해 연구하는 인체연구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일반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이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해골입니다. 이 해골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남긴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방정식의 미지수 x를 처음 사용한 사람인데 데카르트입니다. 해골의 이마에는 이것은 데카르트의 머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이런 글이 남겨진 걸까요? 철학자이자 수학자로서 명성이 자자했던 데카르트에게 스웨덴 여왕이 개인 교사가 되달라 청합니다. 데카르트는 평소 몸이 약해 아침마다 늦게까지 침대에서 지냈는데요. 스웨덴에서는 새벽 5시부터 수업을 하게 됩니다. 스웨덴의 추운 날씨와 바뀐 환경 때문인지 1년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묻혔던 그는 2번의 이장을 거쳐 현재 파리의 생제르맹 데프레 성당에 안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의 이장을 거치면서 그의 유골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300년이 지난 후 한 경매장에 데카르트의 해골이 나타났고 프랑스 정부는 즉시 그 해골을 사들였습니다. 데카르트가 태어난 투렌 지방에는 그의 이름을 딴 도시가 있습니다. 그의 철학과 수학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고향 이름을 데카르트시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데카르트 생가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데카르트가 처음부터 수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À la fin de ses études de droit à Poitiers, René Descartes s'engage dans l'armée. Il part pour la Hollande où il rencontre le grand mathématicien et médecin Beckmann. Il se lie d'amitié avec lui, ils ont des points communs, si vous voulez, ils discutent des mathématiques, de toutes ces choses-là, les matières scientifiques. Il continue après son engagement dans l'armée jusqu'en 1620, où il part en Hollande, au Danemark et en Allemagne. 수학과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운명적이었죠. 데카르트가 수학에 빠져든 이유는 확실성과 명증성, 즉 완벽하게 인식되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수학자들이 풀어온 방정식과 기하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합니다. 인쇄를 하기 위해 찾은 인쇄소에서 데카르트는 미지수를 무엇으로 인쇄할 것인지 고민했고, 그러자 인쇄업자는 많이 쓰지 않아 남아있던 X를 건네줍니다. (1637년에) 출간된 방법서설 기하학 부분에서 미지수를 현대와 같이 X, Y, G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n 1637, Descartes écrit la géométrie. Après avoir travaillé avec Beckmann sur les mathématiques, il reprend son travail donc en 1637 sur ce thème et donc il adopte un texte avec une nouvelle notation mathématique, c'est-à-dire que les premières lettres de l'alphabet représentent les quantités connues alors que les dernières représentent les quantités inconnues. Et donc il pose là, si vous voulez, les fondements de l'écriture des mathématiques modernes. 미지수 X는 방정식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데카르트는 기하학과 대수학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데카르트의 좌표입니다. 평면상의 모든 점을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데카르트의 이 같은 발상은 해석 기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열었고 방정식의 역할은 그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집니다. 다양한 방정식의 역할은 많은 수학자들에게 수학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죠. 독일의 천재 수학자 가우스가 그 기회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수학 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1부터 100까지 수를 더해보라는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1부터 100까지 모두 더해야 할까요? 가우스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계산 방법과 답을 본 선생님은 가우스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놀라고 말죠. 가우스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알려드리죠. 1에서 100까지 숫자 중 딱 반, 그러니까 50에서 정확히 반으로 접습니다. 하나씩 쓴다면 50개의 숫자가 겹쳐질 겁니다. 겹쳐진 두 숫자의 합은 모두 101. 이게 50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n에 100을 넣어보면 답이 쉽게 나오죠. In der Mathematik erkennt man Strukturen, man erkennt etwas, was wiederkommt. Man analysiert unabhängig davon, was die konkrete Problemlage ist, die konkrete Bedeutung einer Größe. Man analysiert die Struktur, die dahinter steht und bringt das in irgendeinen theoretischen, abstrakten Ausdruck. 가우스는 추상적인 구조를 구체적으로 바꾸고 이것을 식으로 만들어내는 수학적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Dieses Gerät und das Gerät ist eine Nachbildung des Gauss-Weber-Telegraphens. Drüben hat man dann so nach rechts und links und je nachdem wie viele Ausschläge waren, ergab das den Buchstaben und die Buchstaben ergaben ein Wort und dadurch einen Satz. 1825년 하노버 왕국의 측량을 제안받은 가우스는 거울로 태양광을 반사시켜 먼 거리의 위치를 측정하는 회광기를 발명했는데요. Es war dann so, dass gegenüber ein Licht, er hat Dreiecke vermessen, da war dann ein gegenüber 60, 70 Kilometer wohl ein Licht gegeben. Er hat das dann geguckt und aufgrund von Spiegeln und so weiter konnte er dann die Entfernung berechnen, dann wieder ein anderer Standort und so konnte er dieses Dreieck und damit das Land vermessen. 가우스는 회광기를 통해 한층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우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가우스는 평면이 아닌 둥근 원의 경우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Und dass dieses existiert, dass solche Geometrien ein Recht haben zu existieren, das hat Gauss ganz deutlich gesehen. Das hat dazu geführt, dass die Geometrie
die bis zum 18. Jahrhundert als die solideste Disziplin aller Wissenschaften betrachtet wurde, in ihrem Wert gesunken ist. Denn die Annahmen der euklidischen Geometrie sind dann nicht mehr allgemeingültig und wir sind uns gar nicht sicher, ob wir wirklich in einem euklidischen Raum leben oder nicht. 이렇게 가우스는 기하학의 절대 명제였던 유클리드를 대체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유클리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정 17각형 작도에 도전합니다. Und es ist auch nicht die Frage geklärt, ob es vielleicht irgendwelche anderen regulären n-Ecke, zum Beispiel für n nicht von der Form 2x3, 2x4 und so weiter, gibt, die man mit Zirkel und Lineal konstruieren kann. 작도는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해 주어진 조건에 맞는 도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작도법을 이용해 정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작도에서 중요한 것은 도형의 중심각입니다. 정삼각형은 120도. 다른 도형을 그려볼까요? 정사각형의 중심각은 90도로 그려지고요. 정오각형은 72도. 그리고 정육각형은 60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칠각형은 어떨까요? 360도가 딱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17각형 역시 마찬가지죠. Und der junge Gauss, 19 Jahre war er alt, hat dieses Problem dadurch gelöst, dass er genau angegeben hat, für welche Zahlen n ein reguläres n-Eck mit Zirkel und Lineal konstruierbar ist, für welche nicht. Und die erste große Überraschung nach 2000 Jahren Mathematikgeschichte war, dass für n gleich 17 그래서 가우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방정식입니다. 데카르트의 좌표 기억하시나요? 그 좌표 평면에 원하는 도형의 방정식 값을 찾아내 점을 찍어 도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삼각형 역시 방정식을 이용해 찾아낸 값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17각형은 어떨까요? 17개의 해를 계산해내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n차 방정식은 n개의 해를 가진다. 이것이 가우스의 대수학 기본 정리입니다. 1796년 3월 30일 19살이었던 가우스는 정17각형 작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쁨에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erreicht hat. Und zum Beispiel Napoleon ließ sich darüber berichten. Und ihm wurde das mitgeteilt, dass das jetzt geht. Das Witzige weiterhin ist, dass, so wie wir das Problem jetzt erzählt haben, es Geometrie zu sein scheint. Man redet von regulären n-Ecken, regulären Polygonen, die in den Kreis mit Zirkel und Lineal konstruiert werden. Aber die Lösung des Problems, die Gauss gegeben hat, hat mit Geometrie überhaupt nichts zu tun. Er gibt zwar eine Anwendung seiner Rechnungen, wie man dann tatsächlich mit Zirkel und Lineal es machen könnte, wenn man es wollte, aber die ganze Analyse des Problems und das, was den Fortschritt hier möglich gemacht hat, ist eine rein algebraische und rein zahlentheoretische Auffassung.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후 리치몬드에 의해 정17각형의 작도법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17각형을 작도하는 것은 꽤 복잡합니다.
귀팅겐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업적을 남긴 가우스는 1855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정 17각형을 새겨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탁이었나 봅니다. 인류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었던 방정식. 그 방정식은 현대 사회의 기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높은 건물의 안전은 방정식과 직결됩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합수머리. 거대한 교량이 건설 중인데요. 길이 400m, 높이 95m, 왕복 4차로의 다리입니다. 그대로 막여. 이 다리는 교각 위에 세운 탑에서 와이어를 매달아 지탱하는 사장교로 건설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량을 지탱하는 와이어입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와이어가 다리 위로 올라오는데요. 이 와이어의 힘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방정식의 값입니다. 방정식 값에 따라 와이어를 얼마나 당기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수없이 들어가죠. 수없이 들어가죠. 모든 역학이라는 부분들은 방정식의 시작과 끝이 거의 그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바람 세기와 방향, 강의 흐름이나 흐름의 세기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가능한 한 많은 변수를 정확히 측정해 계산해내는 것이 안전성의 관건입니다. 작은 숫자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고려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리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붉은색 부분은 붕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풀어야만이 그 안전성을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방정식의 수천 년에 걸친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방정식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발전시킨 현장에서 훌륭한 도구로서 큰 활약을 해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방정식. 방정식을 풀기 위한 여정은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가능하게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